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는데요. 미국은 과연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요? 또 일본은 올릴까요?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통화 정책 방향을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보면 그 50bp 비컷을 한 번 한 이후에 또 시장은 계속 다음에도 비컷 이러고 있고요. 11월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얼마 전에 나와서 왜 그래 비컷 안은 뭐 얌전하게 간다니까 이렇게 좀 약간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은 뭐 왜 이렇게 자꾸 비컷을 원하는 걸까요? 네. 네, 시장은 뭐 조금 연준에 더 기대고 싶어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조금 활동 공간을 좀 넓힌다고 그럴까요? 네. 유동성을 공급하면 다른 부담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버퍼가 생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장은 조금 더 과감한 금리나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주식시장이 그만큼 조금 절박하다고 그럴까? 저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엔비디아도 뭔가 좀 에너지를 막 마지막 불꽃을 네. 위해서는 에너지가 좀 뗄감이 필요한. 네. 네, 엔비디아나 뭐 기술주들이 실적을 그럭저럭 잘 내고 있습니다만은 예. 좀 불안한 거죠. 이 좋은 실적이 언제까지 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조금 순환매가 돌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 역시 또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각 섹터별로 다 이렇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또 뭐 소비는 소비대로 조금 뭐 지금 뭐 실질 소득이 그렇게 좀 소비를 그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아니고 또 에너지는 뭐 너무 대외 여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금융주는 금리가 내리면 뭐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 그 채권 평가손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가계가 조금 가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크레딧 쪽에서 신용카드 쪽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전체적인 대출 감소라든지 경기 둔화에 따른 은행의 영업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핸디캡을 다 갖고 있어서 네. 조금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조삼모사한 것 같습니다. 연준이 지난번에 9월 18일 날 FOMC 하면서 파월 의장이 뭐 강조했듯이 한 뭐 10번 이상 썼죠. 그런 말을.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2%인데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한 3.5% 정도의 350bp의 그 엄청난 갭을 빨리 좁혀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정상화,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100bp를 내리고 내년도에 뭐 한 2번 내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조금 없겠지만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은 이제 올해 조금 더 빨리 내리면 그 다음이 슬로우 해지는 거고 네. 올해 이제 슬로우 해지더라도 목표까지는 이제 계속 내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듯이 네. 들어오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금리를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들어오는 지표 그러니까 11월 금통 FOMC까지는 두 번의 뭐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예상으로는 25bp가 조금 적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모르긴 몰라도 한 2%는 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2%에서 너무 급하게 내리면 조금 더 불균형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 금리만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뭐 붕 떠 있고 그러면 모기지 금리라든지 차 살 때 오토론이라든지 뭐 학자금 대출이든지 이런 장기 금리에 연동되는 금리는 기준 금리가 아니라 정책 금리가 아니라 10년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괴리가 커지고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잘 스며들지 않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파월 의장이 엊그제 전미경제학회에서 25bp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변수는 뭐 항상 있는 거죠. 시장이 지표들이 어떻게 될지 또 시장 상황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경로로는 올해는 11월, 12월 25bp씩 그리고 네, 내년에 맞습니다. 내려가서 그러면 3% 중반까지. 네, 그렇죠. 올해 이제 일단 뭐 2번 내리면 100bp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4.5로 가고 내년도에 3, 6, 9, 12 저는 4번 내려서
3.5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전의 금리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소위 뭐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3.5% 언저리까지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잘 잡을까요? 그 중립금리 높아진 금리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 네. 바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네. 하시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 중반에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의 위축이 한두 분기 정도는 이제 미국 경제를 때리고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내년 4번이나가 아니라 5번이나라든지 아니면 그 시기 예를 들어서 3분기에 GDP가 뭐 한 0.5%, 0%까지 이제 근처로 수렴한다 그러면 그 분기는 아마도 50bp를 내리겠죠. 4번 중에 한 번은 50bp를 내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이 한 번 온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최저금리가 3.0%나 적어도 3.25, 그러니까 3.5%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저는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건강하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로금리가 갔던 게 비이성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막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랬던 여파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통화 정책이 지금 주는 그 여건 공정성 예. 내지는 뭐 또 그 반대급부 약간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연준이 다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연준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 부채가 코로나를 걸치면서 굉장히 급증한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또 제니 델런 장관이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바이백하고 또 여러 가지 TJ 개정, 네. 일반 정부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돈을 풀었죠. 펑펑 썼거든요. 예. 지금 재정 지출이 팬데믹 이전 평상시에 비해서는 지금 2배 수준이 GDP 대비 집행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 정책이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막상 내년 들어가면 말씀드렸던 좀 서비스발 지금 근원 물가가 더 안 떨어지고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진다든지 네. 또 재정 적자에 따른 이제 재정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든지 또 단기 금리만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서 통화 정책 효과를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러한 좀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처럼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 침체가 와도 과거처럼 2%, 0%까지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외. 일본은 좀 따로 네, 얘기해야 되고 다르니까 그렇죠. 뭐 유로존 영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스위스 이런 쪽도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다 내리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때론 뭐 미국보다도 더 과감해 보이는데 여기는 결국 이제 걱정하던 물가 문제가 좀 잡혔다. 다음은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유럽은 이미 네.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로존 쪽에서는 스웨덴이 가장 먼저 디플레이션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집값 폭락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금리를 내렸죠. 긴급하게 내렸고 부동산 부양책을 쓸 정도의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그 ECB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지금 뭐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0.5개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1.1개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용 시장이 지금 조금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서비스 부분이 조금 살아나서 그래도 괜찮은 거지.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라든지
좀 근원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올해 100bp를 아직 안 내렸습니다만 어쨌든 네. 100bp 내려줌으로 인해서 ECB에서는 조금 더 좀 편하게 금리를 또 계속 연속해서 인하할 것 같고요. 물가 부분을 보면 뭐 프랑스, 이태리, 영국, 뭐 독일 전부 지금 1%대 물가 다 들어갔거든요. 어떤 나라는 뭐 거의 0.9%, 8%까지 CPI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지금 경기가 문제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네. 금리를 빨리 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네.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유럽은. 문제는 일본인데요. 네. 다들 금리 올릴 때 안 올렸고 그죠? 오히려 뭐 아베는 막 돈 풀고 이랬던 거고요. 이제 내린다고 하는데 올린다고 이제 엇박자를 가니 이제 세계 선진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고 그럴 만한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들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에 여러 뭐 엔캐리를 포함해서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약간 지난번에 금리를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됐죠. 네. 기습적으로 올리면서 엔화가 좀 급등하고 네. 엔화 가치가 그러면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주식시장도 안 좋아졌고 또 경제도 약간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 조금 위험성이 포착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그래도 엔화 가치 하락에 수출 기업들이 조금 굉장히 좀 해피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답답한 그런 엔화 움직임이 있었고 너무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를 감으로써 금융시장 불안과 좀 수출 기업들의 엔화 베이스 매출 둔화, 수익 둔화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올해는 금리 인상이 좀 물 건너갈 것 같고 내년 3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의 결과로 이제 환율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환율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엔이 너무 약세로 가서 사실 수출 기업이나 좀 문제가 있어 엔을 조금 강세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사실 뭐 160엔까지 간 거는 엔화가 사실은 원체 그거는 약했었고 원치 않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세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이제 금리 올리고 강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그 충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도 갈 때 같이 묻어가야 된다니까요. 7, 8월에 묻어가야지 뭐 남들 다 갔다 와서 그죠.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이제 일합시다 그런데 제가 휴가 갈래요. 손 들면 눈총 받잖아요. 그죠. 네,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은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지금도 어쨌든 장기 금리가 0.5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로 금리에서 5%까지 올릴 동안에 계속 제로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죠? 미국이 예를 들면 3% 중반까지 내린다고 한들 일본하고 격차가 많은 거잖아요. 일본이 좀 올려서 맞추긴 해야겠네요. 네. 네, 일본도 뭐 자체적으로도 이 초저금리를 계속하기는 부담되죠. 네. 채권 시장도 10년물만 푹 내려가 있고 채권 시장이 되게 왜곡돼 있고 또 급하게 올리면 또 문제가 되지만 안 올리는 것도 문제인 게 조금 뭐 말씀 주셨듯이 환율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엔화가 일본이 좀 수입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엔화가 약세를 갈 경우에는 계속 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네. 또 경상수지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BOJ가 가장 원하는 것은 145엔대에서 서서히 아주 조금씩 잘 뭐 시장이 모르게 그죠? 네, 140엔 또 130, 네. 137엔 이렇게 점진적인 엔화 강세를 원할 겁니다. 경제가 조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근데 지금은 좀 거칠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BOJ도 굉장히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국 선진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이 안 올렸던 이유는 결국 이제 아베 정책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뭐 돈을 풀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물론 성장이 이제 고착화되어 있고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예. 일본은 거의 한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을 펼친 거죠. 아베노미스가 2013년부터 돈을 풀고 BOJ가
발권을 하고 네. 또 QE를 하고 또 QE도 뭐 채권만 산 게 아니라 주식도 사고 뭐또 모기지도 사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뭐 참치도 사고 자동차도 사지 그러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예.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돈 잡아먹는 하마 역할을 지금 BOJ가 중앙은행이 예.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고 그죠. 원하는 네. 목적은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각국가들이랑 엇박자가 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죠. 법자가 나니까 예. 이제 부담스럽고 네. 또 엔화가 너무 이제 조금 그 낮은 금리로 네. 인해서 약세를 가는 것을 이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익률의 정상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만큼 못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사실은 한 200bp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외국 자금의 뭐 유출까지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구간으로 갔지만 우리가 쉽게 또 따라 내리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네. 혹은 뭐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글쎄요. 뭐 우리는 적게 올리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내릴 쿠션도 조금 음. 적은 거죠. 음. 결론적으로 뭐 만약에 미국같이 올랐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가 아니라 4.5까지는 가 있어야 됐고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200bp, 250bp 정도는 내려서 2%대 중반까지 내려야 경제가 조금 금리 인하의 효과를 받을 텐데 조금 찔끔 올렸기 때문에 좀 찔끔 내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그럼 이제 미국만큼 그렇게 속도 있게 우리는 못 내린다는 얘기네요, 그죠? 지금 네. 3.5영인데 내려도 그러면 이제 뭐 2% 대로 들어가기 쉽지 않겠네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는 뭐 올해 미국이 100bp를 내리기 때문에 적어도 25bp에서 한 25bp 한 번 내지 두 번은 인하를 네. 할 것 같고요. 그럼 3.0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금통위가 이제 10월하고 11월 두 번 있기 때문에 연속 인하를 조금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 25bp 한 번 인하하고 내년에 미국이 4번 내릴 때 100bp 내릴 때 우리나라는 한 3번 내려서 최종 종착역이 2.5% 지금 3.5%에서 2.5%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3.0%면 250bp 내리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한 100bp 내리는 거니까 굉장히 조금 반 정도, 네. 미국의 한 반 정도 내지는 뭐 한 그 정도 반에서 0.25 정도 더한 125bp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우리가 미국보다 선진 시장이 아니니까 우리 금리가 사실 조금 더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 시장 같아요. 근데 성장률이 미국보다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예. 또 올해 성장률은 높지만 내년도 성장률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높아도 한 1.8%.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 말씀 주셨듯이 그러니까요. 가계부채 부분 때문에 사실 물가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렌트밖에 지금 집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뭐 등가 임대료 이거를 네. 지금 환산한 임대료가 지금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을까. 집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가에.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는 지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가계부채 때문에 네. 현실 뭐 명목 물가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CPI는 낮지만 실질적인 물가는 조금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면피성인가? 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리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 많네요.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은 사실 숨통이 좀 트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건데 한편에서는 금리 내리는 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거지 주가의 호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혹은 금리를 앞으로 뭐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금리가 내리니까 이제 채권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채권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지, 경기가 지켜진다고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반적인 금리 인하의 증시 효과는요. 저는 뭐 각국이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주식을 조금 조심하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률도 낮아지고 음. 또 올해 성장률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 경기라든지 경제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나라의 좀 경제 활력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기업, 또 영세 기업, 그리고 조금 한계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도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네. 인하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인하한다고 그 막연한 호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왜냐하면 거죠. 한국은행이 돈을 싸주는 것도 아니고 한계 기업들에게 뭐 신용 등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일본 제외하고요. 일본은 인상. 네, 각각의 사정들과 증시 영향들 김한진 박사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